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을 막 넘긴 독신 여자입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한번 다녀왔죠. 너무 어렸을 때 했던 결혼이었고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탓에 금방 헤어졌지만 그 결혼으로 인해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으니 저도 태어났겠지만 저는 한 번도 어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얘기로는 제가 2살 때 집을 나갔다는데 보긴 했겠지만 기억이 날 나이는 아니었죠.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배운 게 없어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힘들게 일자리를 구해놓고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뭐 그렇게 많은지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무슨 일을 진득하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아름아름으로 들어간 물류센터는 몸이 힘들다며 한 달도 채우지 못했고 공사장 잡일하는 것도 나가는 날보다 안 나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놓고 술은 또 얼마나 마시는지 아버지가 버는 돈으로는 술값 대기도 부족할 정도였죠. 그랬으니 어머니도 버티지 못하시고 집을 나가셨던 겁니다. 사실 아버지가 하는 짓을 보면 이해는 돼요. 다만 아직 2살밖에 안 된 딸을 두고 도망갔어야 했나 싶은 생각은 있죠.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에도 아버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덕분에 어머니가 하던 고생을 제가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만 두고 집을 나간 어머니를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나갈 거면 데리고는 나가지. 이런 아버지를 어린 제가 어떻게 하라고 두고 간 건지. 학교가 끝나자마자 종일 폐지를 줬다가 밤늦게 돌아오면 제가 받아온 몇천 원을 빼앗아 술을 세우는 아버지를 보며 매일 밤마다 어머니를 원망했네요. 정말 악자같이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폐지 줍는 일은 하루도 빼놓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면서는 학교 공부까지 뒤로 미루면서 오로지 아르바이트만 했죠. 그래봐야 번 돈 대부분을 아버지에게 술값으로 빼앗겼지만 몰래 조금씩이나마 돈을 모았어요. 그거라도 모으지 않으면 평생 아버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그 어린 나이에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고생하며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드디어 주민증이 나오던 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작별인 사고 뭐고 아버지가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요. 어차피 챙길 짐도 없어서 아버지가 술 사러 나간 틈을 타서 그때까지 모은 돈을 들고 집을 나와버렸네요. 그때 제가 들고 나온 돈이 500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줌도 안 되는 돈인데 중학교 2학년 때쯤부터 꼬박 5년을 모았는데도 그것밖에 안 되더군요. 그래도 이제 갓 성인이 된 제가 혼자 살 집을 구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30짜리 옥탑방을 구해 짐을 풀었고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해 제 삶을 꾸렸죠. 그때 제가 느낀 해방감이라는 건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벌어오는 건 한 푼도 없으면서 늘 돈만 뜯어가는 모기 같은 아버지가 사라지자 먹은 게 없어도 배가 부르고 이불도 베개도 없이 누워도 꿀잠을 잘 수가 있었네요. 아버지와 살 때는 솔직히 일이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고생해서 벌어봐야 어차피 번 돈 대부분을 아버지에게 뜯겨야 했으니 열심히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젠 제가 번 돈을 전부 제 맘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일하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좀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렇게 번 돈이 차곡차곡 은행에 쌓이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인연은 다 끊어도 철령 끊기는 힘들다는 게 정말인지 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때쯤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가 절 찾아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 앞 평상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머리가 쭉 뼛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네요. 다 큰 여자애가 왜 이렇게 늦게 돌아다녀? 아버지? 여긴 어떻게 알고? 왜? 내가 못 올 때 왔냐? 그렇게 귀신 본 사람처럼 서 있지 말고 앉아라. 도대체 왜 온 거예요? 내가 뭐, 설마 너 사는 거 궁금해서 왔을까봐? 나도 바쁜 사람이니 길게 끌지 않으마. 돈 가진 거 있으면 내놔봐라. 돈이라뇨.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지금 그게 나 주고 길러준 애비한테 할 소리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키운 값만 생각해도 1억은 넘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래요. 생활비 보태준 적은 한 번도 없고 맨날 때려 마시는 술값도 죄다 나한테 뜯어갔잖아. 그깟 술값 몇 푼 준 걸로 생색 낼 생각이냐? 나 아니었음 넌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어. 차라리 낳지 말지 그랬어. 누가 낳아달라 그랬어? 이게 뚫린 입이라고? 아유, 됐다. 이게 다 제대로 못 가르친 내 탓이지. 이제 와서 공양하는 소리 나나마. 그래도 최소한 자식된 도린 해야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갖다 바쳤으면 됐지. 무슨 도리를 또 하라 그래. 설마 나 아주 내비 굶겨 죽일 셈이냐? 많이 달라고 나나마. 다달이 100만 원씩만 보내. 미쳤어요. 내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매달 100만 원을 보내. 못해. 절대로 못해. 그래. 그럼 어디 너 일하는 데 가서 게임판 한번 쳐볼까? 우리 딸 데려다가 죽어라 이 시켜놓고 애미한테 100만 원도 못 보낼 정도로 짜게 준다고 게임판 한번 쳐. 진짜 나한테 왜 이래? 나 할 만큼 했잖아. 이왕 한 거 끝까지 잘하란 얘기야. 솔직히 100만 원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 돈만 보내주면 다시는 안 찾아오마. 내가 약속할게. 그땐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좀 살만해졌는데 이제 좀 사람답게 사는가 보다 했는데 귀신같이 나타나 돈을 요구하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그리고 그 모든 짐을 저 혼자 지게 만든 어머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마음 같아선 아버지에게 한 푼도 더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줄기차게 저희 집에 찾아오더니 나중엔 정말로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는 통에 더는 버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날부터 매달 100만 원씩 아버지에게 보내게 됐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돈이었어요. 100만 원씩 1년이면 전 200만 원이나 되는데 그 피 같은 돈을 아버지 술값으로 날린다고 생각하니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끓어올랐네요. 남은 돈으로 어떻게든 모은다고 모았지만 아르바이트로 큰 돈 버는 것도 아니었고 저도 생활비에 집세 내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버는 대로 다 써버리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죽을 힘을 다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밖에 없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그런 상태가 그렇게 오래가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1살이 되던 해 2월에 들이닥쳤던 아버지가 이듬해 초에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개월수로는 딱 8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에게 떼끼느라 돈도 없었고 아버지 장례식에 모은 돈을 쓰는 게 너무 아까워서 따로 장례식은 치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러봐야 찾아올 사람도 없었고요. 시신은 화장했어요. 아버지 시신을 화장하러 화장터로 가는데 저는 그냥 홀가분할 줄 알았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혔던 아버지가 사라졌으니 그저 홀가분하고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더군요. 화장터에 들어가는 아버지를 보는데 버튼을 누른 것처럼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마음은 하나도 슬프지 않은데 무슨 수도꼭지를 틀은 것처럼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것은 어쩌면 모질기만 했던 지난 세월이 끝났다는 해방감 때문이기도 했고 이제야 사람처럼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젠 정말 자유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시도 쉴 수가 없었어요. 남들은 이미 저만큼 앞서 나가고 있으니 그들보다 한참 뒤떨어진 제가 사람답게 살려면 죽을 만큼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네요. 그래서 처음엔 낮에만 일을 하다가 나중엔 밤에도 따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일해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젊었고 잠자는 시간마저 아까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딱 2년을 일하고 나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이에 잠에 거의 자질 않으니 늘 눈 밑엔 다크서클이 있었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돈은 더 벌고 싶었으니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하게 된 일이 백화점 일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했지만 백화점 소속은 아니고 매장 소속으로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매장마다 고용하는 방식이 전부 다르지만 제가 일했던 매장은 매출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네, 저는 바로 그 성과급 때문에 일을 한 거였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루는 24시간이고 그 중에서 먹는 시간, 자는 시간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나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데 돈을 더 벌고 싶으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벌 수 있는 한마디로 시간당 페이가 더 높은 일을 찾아야 했던 거죠. 물론 백화점 매장 판매원의 기본급은 그냥 그래요.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낮았으면 낮았지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과급이 센 곳이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일하는 매장은 향수 매장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일반적인 화장품 매장에선 남자가 거의 없지만 향수만 파는 매장에는 오히려 여자보다 남자 손님이 훨씬 많으세요. 여자가 자기 손으로 직접 향수를 사는 일보다 남자가 선물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매장을 찾는 남자 손님들을 노렸습니다.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의 요구를 노렸다는 뜻입니다. 남자분들이 자기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선물을 하긴 하지만 솔직히 뭘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매장에 오시면 이것저것 향도 맡고 하시지만 대체로는 딱 이거다 하고 결정을 못 하세요. 그럴 때 제가 나서서 선물하려는 분이 어떤 분이고 평소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세하게 여쭤본 후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향수를 추천해드려요. 당연히 가격대도 맞춰드리고요. 그렇게 향수를 사가신 분들은 대부분 반응이 좋았고 덕분에 성과급도 꽤 많이 받을 수 있었죠. 그때는 일하는 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종일 손님을 맞이하며 하나라도 더 팔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회사원들 퇴근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늦지막한 시간에 젊은 남자 손님 한 분이 매장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손님도 여느 손님과 마찬가지로 어떤 향수가 있는지 뭘 골라야 할지 몰라서 매장에 완전히 들어오지도 못하시고 서성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다가가 말을 걸었네요. 어서 오세요. 혹시 찾으시는 향수가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특별히 찾는 건 없는데. 손님이 있으실 건가요? 아니면 선물하시는 건가요? 선물할 겁니다. 역시나 그 손님도 선물하기 위해 매장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손님이 기분 나쁘시지 않게 하면서도 선물할 상대에 대해 자세히 물었죠. 그런데 남자 손님이 선물하려는 상대가 놀랍게도 어머니시더라고요. 어머님께 선물하시려고요? 네. 좀 이상한가요? 저처럼 어머니 드리려고 오는 손님은 잘 없죠?
드문 편이긴 한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 어머님이 많이 세련되신가 봐요. 세련되시기도 하지만 뭐랄까 좀 우아하신 스타일이세요. 그럼 이런 양은 어떠세요? 너무 가볍진 않으면서도 우아한 양이거든요. 이거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손님은 제가 추천해드린 향수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게다가 선물할 상대가 어머니라니 괜히 저까지 기분이 다 좋아지더라고요.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좋은데다 어머니에게 향수까지 선물하는 모습을 보니 참 좋은 사람이다 싶었네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향수 매장이 사람이 많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니 저도 그때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때 그 남자 손님이 또다시 매장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괜히 반가운 마음에 얼른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오늘도 향수 사러 오셨어요? 아, 네. 지난번에 골라주신 향수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하셨거든요. 어머, 잘 됐네요. 오늘은 어떤 분이 쓰신 향수가 필요하신가요? 나이는 20대 초반이고요. 이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서인지 손님은 자연스럽게 향수를 선물할 상대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충 나이대는 저랑 비슷한 것 같았는데 설명할 때 눈을 반짝이는 걸 보니 여자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께는 이런 양이랑 이런 양이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쪽 게 좋을 것 같네요. 선물용으로 포장해주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이라길래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포장해서 손님께 드렸습니다. 포장된 향수를 받아든 손님도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산이 끝나고 매장을 나가기 전 손님이 물으셨어요. 여기 매장은 몇 시까지 하나요? 저희 매장이요? 백화점 퇴근 시간대까지는 해요. 그럼 그때 바로 퇴근하시나요? 네, 대체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난데없이 폐점 시간을 묻질 않나, 바로 퇴근하냐고 묻질 않나. 하여튼 뭔가 좀 이상했지만 깊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곧바로 다른 손님이 들어오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도 종일 바쁘게 일을 하고 어느덧 퇴근 시간이 찾아왔어요. 제가 원래 일할 때는 막 업돼서 일하는데 퇴근 시간이 되면 하루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편이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파김치가 돼서 백화점을 나서려는데 누군가가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네? 저요? 샤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혹시 잠깐 시간 되실까요? 정말 잠깐이면 됩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아까 가져가신 제품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저한테요? 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서서 할 얘기는 아니라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근처 카페라도 들어갈까 하는데 어떠세요? 네, 잠깐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손님을 따라가며 머릿속에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낮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었나? 아니면 뭔가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왜 죄다 안 좋은 일뿐이었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들었네요.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풀어가야 기분 나쁘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했죠. 그런데 손님이 하려던 말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선 이것부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이건 아까 손님이 사가신 향수잖아요. 여자친구분께 선물하시려던 거 아니었어요?
여자친구는 아니고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선물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그분께 들어야죠. 이걸 왜 제게... 그 사람이 그쪽이라서요. 네, 저요. 무슨 안 좋은 일로 보자는 건 줄 알고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고백이라니. 싫은 건 아니었지만 뭔가 좀 정신없고 황당했습니다. 게다가 그 향수는 제가 골라준 거잖아요. 돈은 손님이 냈지만 제 손으로 제 선물을 골랐다고 생각하니 좀 어이가 없기도 했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손님은 앞에서 저를 언제부터 마음에 두었는지부터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지까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열띤 눈빛으로 제 눈을 바라보며 듣기 낯간지러운 말을 쏟아내는데 순간 그 상황이 너무 웃기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죠. 지금 웃으셨죠? 그럼 허락하신 건가요? 네. 아니요. 그냥 웃겨서 웃은 건데 이게 무슨 허락이에요. 그럼 거절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겨우 두 번 보고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볼 결정해요. 저 오늘 이 얘기 처음 들었어요. 저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네.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성급했네요. 그럼 우선 제 연락처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날은 서로 연락처만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백화점에 찾아왔어요. 와서 무슨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었지만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게 저희는 가까워졌고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24살이었지만 남자친구는 30살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안 이야기도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남자친구 입장에선 결혼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좋은 사람만 있으면 결혼을 미룰 생각은 없었죠.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팠으니까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안 계신 제 사정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자신도 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지금도 새어머니와 살고 있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이듬해에는 프로포즈를 받으며 결혼을 약속하게 됐네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에는 당연히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사실 그전부터도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저를 무척 보고 싶어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네 집에 갔던 날은 화장도 빡세게 하고 옷도 제일 좋은 걸로 골라 입고 선물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갔죠. 그런데 현관에서 저를 맞으시는 어머님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마치 오랜만에 만나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이리저리 살피시더니 갑자기 뭔가 생각났는지 뭔가 크게 당황한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사고가 있었나요? 아니요.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집을 나가셨어요. 아버지는 얼마 전 간암으로 돌아가셨고요. 네?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다고요? 혹시 어머님 얼굴 기억해요? 아니요. 하도 어렸을 때라 전혀 기억 못해요. 아버지께서 사진도 다 태워버리셔서 본 적도 없고요. 아, 그래요. 지금은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알지만 당시엔 뭔가 질문의 포인트가 조금 이상하다고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그 자리가 그렇게 편한 자리도 아니었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죠. 하지만 어쨌든 인사는 무사히 잘 마쳤어요. 그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의외로 예비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찬성하셨거든요. 무슨 일이 되려고 하니 그런 식으로도 되더군요. 결혼 허락을 받은 후로 결혼식까지는 그야말로 일사천리였습니다.
원래 결혼식이라는 게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의논해야 할 것도 많고 가끔은 양가 기싸움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런 게 전혀 없었네요. 게다가 예비 시어머님도 어지간하면 다 제게 맞춰주셨고요. 그렇게 저는 25살의 나이에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이 구해주신 집으로 나와서 살게 되었어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내 편이 생기니까 정말 좋더군요. 일을 하는데도 괜히 웃음이 나왔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다 해결될 것만 같은 기분이었네요.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어설픈 솜씨로 차린 저녁상을 함께 먹었고 아침에는 출근하는 남편을 안아주며 행복을 느꼈죠. 그 당시 남편의 눈에는 오로지 저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부모님도 너무 좋았어요. 시아버님은 말수는 적으셔도 은근슬쩍 뒤에서 챙겨주시는 분이셨어요. 생일이 되면 남편한테 말하지 말고 혼자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용돈도 주셨고 명절 때도 그러셨죠. 돌아가신 아버지와는 다르게 참 다정다감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님이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처음 만났을 땐 좀 어색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시어머니라는 이미지 때문에 좀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늘 제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셨고 혹시라도 제가 불편해할까봐 늘 배려해 주셨네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시어머님을 좋아하게 되었고 나중엔 둘이 따로 쇼핑까지 다닐 정도가 되었죠. 오죽하면 시아버님과 남편이 저희 둘 사이를 질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정하시던 시아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연세에 비해 건강하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는 시어머니도 저도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를 울었는지 몰라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전보다 훨씬 자주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있을 시어머님을 생각하면 밤늦게 퇴근해서 피곤해 죽겠는데도 저절로 발걸음이 시댁으로 향해지더라고요. 한동안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님이 늘 식탁에 앉아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면 저는 얼른 시어머님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렸죠. 그래야 좀 주무실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 신경 쓰느라 남편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한 달쯤이 지나자 점차 기력을 회복하시더군요. 하지만 좀 어이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바로 남편의 바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건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 반년쯤 지난 후였어요. 정말 우연히 알게 됐는데 함께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모르는 여자와 팔짱을 끼고 옷가게로 들어가는 사진이었는데 동료 말로는 너무 다정하게 굴어서 저인 줄 알았다더군요. 저는 그런 일을 마음에 담아드는 게 싫어서 그날 밤 곧바로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당신 바람 피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여기 이 사진, 이 여자 누구야? 한 번은 실수라고 생각할게. 그 여자 정리해. 솔직히 용서고 뭐고 너무 화가 나서 남편 머리채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만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렵게 생긴 가정이고 시어머님도 너무 좋은데 이혼하면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쿨한 척 남편에게 기회를 준 거죠. 당연히 남편도 알겠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그래. 나 이 사람 사랑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한 지 이제 고작 1년 됐어. 사람 마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잖아. 2년 전엔 당신을 사랑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이 사람을 사랑해. 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무슨 바람 피운 게 자랑이라고
마음이 바뀌었네 어쩌네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 틈만 나면 제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요. 마음속에선 점점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지만 그럴수록 남편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점점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나중엔 아예 집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때쯤엔 저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첫 기일이라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저는 일찍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제사 때 쓸 탕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도록 누르는 소리가 들리길래 남편이 왔나 했더니 세상에 혼자도 아니고 상간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서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이혼을 안 해주니 하다 별짓을 다 한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막 나가기로 한 남편은 정말 끝장을 보더군요. 제가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하니 남편은 상간녀를 앞세운 거였어요. 오빠, 저 여자가 그 여자야? 이혼 안 해준다던 그 와이프? 와이프는 무슨, 이제 내 와이프는 너지. 저 여잔 그냥 우리 집 파출부 일하는 거지 뭐. 너도 마음껏 부려먹어.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서 핀이 톡 하고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점을 생각해서 그리고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 집에 찾아오신 시어머님이 남편의 등을 발로 차셨어요. 뭐가 어째? 파출부? 너 이 자식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얘기는 시어머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 돌아가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걱정하시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제사 음식을 위해 저희 집에 찾아오셨다가 그 기막힌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시게 된 거죠. 예, 음식이고 뭐고 할 필요 없다. 친자식이란 놈이 지 아버지 재산날을 저러고 다니는데 재산을 챙겨서 뭐래?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곧바로 시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발길질에 바닥을 뒹구는 남편의 모습은 속이 시원했지만 앞으로가 문제더라고요. 이혼하면 이렇게 좋은 시어머님과 헤어져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황당한 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요. 내가 그때 어떻게든 널 데리고 나왔어야 하는데 다 내 잘못이고 내 업보야. 이렇게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미선아, 내가 네 엄마야. 너만 남겨두고 집을 나갔던 그 못난 엄마다. 전 시어머니가 무슨 질 나쁜 농담이라도 하시는 줄 알았어요. 난데없이 시어머니가 제 엄마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울면서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더군요. 거기엔 돌아가신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아기였던 저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미안하다. 너무 죄스러워서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겪는 불행이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니 내 죄를 타에게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는 이러쿵저러쿵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는 게 없었고 그저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그곳에 계속 있었다가는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아서 그 길로 집을 나와 여관을 잡았네요. 회사에는 휴가를 내고 여관에 틀어박혀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남편이야 벌써 정리가 끝났죠. 그런 놈과 더 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만 남겨놓고 집을 나간 어머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지만 나이를 먹으며 원망도 많이 사그라들었더라고요. 무엇보다 정신 나간 남편과 살아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물론 여전히 저만 남겨두고 떠난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마지막 남은 혈육이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지금도 완전히 마음이 정리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언젠가 한 번은 더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후 저는 남편과 합의혼을 했습니다. 소송감이었지만 구질구질하게 붙들고 늘어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남편 쪽에서 먼저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주기로 해서 그냥 그렇게 끝냈어요. 그냥 그 자식이랑은 더 마주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자식과 갈라서고 따로 집을 얻은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죠. 어머니의 연락처는 핸드폰에 있었지만 도저히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자식과 절연하고 완전히 혼자가 됐다며 꼭 한번 만나서 죄를 비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언젠가 한 번은 정리해야 할 일이었기에 결국 약속을 잡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제게 무릎까지 꿇으시며 사과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마음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네요. 그날 이후로 저와 어머니는 가끔 연락도 하고 종종 만나서 밥도 같이 먹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마음에 맺힌 원망이라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어머니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좀 든든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저도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하는 날이 오겠죠. 오늘의 쌀밤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